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교양이 집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전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피격을 당해서 국제적인 어떤 비상한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암살이 되거나 아니면 피격이 되었던 사례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한 200년 사이에 걸쳐서 국제적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정말로 중요했던 그런 암살 사건을 5건 여러분께 한데 모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연대기 순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도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하나의 나라로서 완벽한 틀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싱턴이 건국을 하고 에이브러함 링컨이 마침내 이 나라의 완벽한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 지금의 어떤 토대를 제대로 두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컨이 어려서부터 이제 노예 해방에 관한 그 노예제에 대한 어떤 굉장한 혐오와 정치적으로 그것을 없애야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었던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이 되게 되면 미국은 사실은 산업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남부와 북부의 어떤 대립이 심화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남부의 경우에는 면화 농장에서의 그 면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19세기 초가 되면 조면기라는 것이 이제 발명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여파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 남부의 어떤 그런 그 산업적인 구도에서 면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그렇게 부족한 노동력을 노예들이 채우게 되면서 남부에서는 이제 노예제에 의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화랑을 누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북부의 경우는 상황이 굉장히 달랐었죠. 그러니까 북부는 상공업 중심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북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북부의 주들은 주로 자유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의 주들은 노예주라고 불리게 되죠. 19세기 초반이 되면 연방 형태를 이루게 될 때 22개 주가 모이게 되는데 그중에 11개 주는 노예주였고요. 11개 주는 자유주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팽팽한 상황 속에서 연방의 형태를 느슨하게 한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19세기 초반 중반이 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국토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토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준주라든지 아니면 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각 지역이 연방에 가입을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11대 11로 이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주가 들어올 때마다 그 주가 노예주가 될 것인지 자유주가 될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격심한 갈등이 벌어지죠. 대표적으로 준주였었던 미주리주가 연방에 이제 가입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할 때 노예주로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노예주라는 것을 허용해주면 12대 1, 11이 되어서 이 관계가 역전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무척이나 골치 아픈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점점점 격화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50년대가 되면 캔사스주가 이제 미국의 역시 연방에 편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 노예에 관한 어떤 그런 입장을 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선거를 두고 굉장히 갈등이 격화해서 린치가 있게 되고 폭력이 빈발하게 돼서 사회 갈등이 엄청나게 되죠. 그게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서는 이 연방 대법원에서 굉장히 이상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주의 단위로 노예제를 폐지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갈등의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3년 후에 바로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1860년의 선거였는데 선거 과정 자체에서 노예제에 관한 것이 굉장히 핫한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요. 경론 끝에 당시에 공화당 후보였던 링컨이 더군다나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 이제 분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당선하게 되죠. 링컨은 노예제 폐지에 대한 신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치인이었고 그가 또 대통령이 되게 되고 또 연방을 수호하기 위해서 강한 어떤 그런 의지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이 남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바로 1년 뒤인 1861년도가 되면 남북전쟁이 비로소 발발하게 됩니다. 링컨이 그 당시에 이제 남북전쟁이 터진 다음 해인 1862년도가 되면 미국 역사에서 남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죠. 그게 바로 노예해방 선언입니다. 링컨이 노예해방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신념이고 인간적인 어떤 신념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국제적인 외교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노림수였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의 남부주들이 이제 국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 선제적으로 링컨이 노예해방 선언을 미리 함으로 인해서 그보다 훨씬 전에 노예제를 폐지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함부로 이 남쪽 편을 들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어떤 외교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해방을 선언했다고 그것이 모든 법률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에 수정헌법 제13조가 생기게 됩니다. 수정헌법 제13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 이걸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수많은 어떤 그런 자기의 이해관계나 신념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있게 되죠. 영화 링컨,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링컨을 보시게 되면 이 과정에서 링컨이 얼마나 탁월한 정치인이면서 다른 한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당인 그런 민주당의 의원들을 이 수정헌법 13조에 찬성하는 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까지 써서 결국은 1865년도에 딱 2표 차이로 이 수정헌법 13조가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노예제는 완벽하게 법률적으로도 폐지가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1864년도에 링컨이 재선에 성공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링컨쯤 되면 뭐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을 것 같지만 사실은 40% 정도밖에 표를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신히 대통령에 재선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게 되고 재선을 맡게 되었지만 사회 갈등은 여전히 좀 잔존해서 굉장히 남아있는 상황이 되죠. 더군다나 이 남부 출신 사람들은 갖고 있는 굉장한 박탈감과 패배에 대한 어떤 울분 같은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1865년도에 링컨이 암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링컨을 암살한 사람은 26살이었습니다. 당시에. 남부의 꽤 유명한 그런 배우였다고 하고요. 바로 존 윌크스 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존 윌크스 부스는 유명 배우로서 이 대통령, 그러니까 링컨이 연극을 보러 가게 되는데 포드라는 극장이었었고요. 워싱턴에 있는 그 극장 무대에도 여러 번 섰던 그런 배우라고 하죠. 근데 남부 출신으로서 링컨에 대한 적대감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 말기에는 심지어는 링컨이 어떤 그 육군병원 같은 데를 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연극 같은 것을 참관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사전에 알고 나서 그 병원에 잠복하고 있다가 링컨을 납치해서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국의 그 남부 병사들하고 바꿔치기 할, 서로 교환할 그런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대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 링컨이 그날 그 일정이 바뀌어서 결국 그 육군병원에 가지 못해서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링컨이 대중연설을 하는 것을 직접 이 부스가 듣게 됩니다. 근데 대중연설 때 링컨은 연설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흑인들의 어떤 그 노예 해방을 넘어서서 참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링컨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4월 4일 1865년도가 되면 암살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암살 계획을 굉장히 크게 잡습니다. 그래서 무려 자기 빼놓고 이제 공범을 무려 8명이나 끌어들이게 되고요. 다 주로 이제 남부 쪽 사람들이죠. 8명을 끌어들인 다음에 대통령인 링컨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부통령도 죽이고 그 다음에 국무장관도 죽이고 그리고 이 북부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까지 암살할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극장에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집으로 자택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 암살을 동시에 거행을 해서 이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미국을 혼란으로 빠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머지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이 말씀드린 대로 각각 부통령을 죽이러 가고 국무장관을 죽이러 가고 그랜트 장군을 또 죽이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은 다 실패합니다. 일단 부통령을 죽이러 간 공범은 마지막 순간에 무서워서 총을 꺼내들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국무장관 집에 잠입한 사람은 의사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잠입한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국무장관을 칼로 찌르긴 했으나 암살까지는 이루지 못하는 그러면서 체포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랜트 장군의 경우에는 그날 이 대통령과 함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같이 부부 동반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성의 소유자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이 대통령의 부인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날 안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랜트 장관은 애초에 가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계획을 펑크내고 이 극장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 부분만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링컨은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관람을 하고 있는 연극에 대해서 이 배우였던 이 부스라는 이 범인은 그 연극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누가 언제 어떤 대사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배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2층으로 잠입을 해서 암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체계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고 또 적어도 링컨이 암살되기 이전까지는 암살된 미국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최초로 암살된 미국 대통령이었던 건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링컨에게는 되게 충직하기도 하고 굉장히 능숙하기도 한 그런 경호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날따라 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여서 결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시에서 한 명을 이 경호 요원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이가 없게도 경호를 하는 도중에 이 연극 같은 경우에 길게 되면 중간에 막간이 있지 않습니까? 막간에 술을 마시러 인근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데 경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 상황에서 2층으로 잠입했던 이 부스가 연극 중에서 특정한 배우가 굉장히 멋진 그리고 웃긴 대사를 해서 관객이 폭소를 터뜨리는 순간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관객들이 웃으니까 그 순간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거리에서 대통령의 뒷머리를 쏘아서 링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총알이 터져도 총을 쏘아도 그 소리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총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층에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립니다. 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배우답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생각한 대사였겠지만 이 굉장히 혼란에 빠진 극장의 그런 관객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라틴어로 외칩니다. 폭군의 말로는 언제나 이와 같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사실 뛰는 과정에서 다리도 다쳤는데요. 바깥으로 뛰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준비해둔 말을 타고 도주를 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12일 후에 이 부스는 잡히게 됩니다. 링컨은 이제 그로부터 병원을 옮겨져서 바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총을 맞아서 피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고요. 12일 만에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농장으로 도망을 가서 이 부스가 거기서 이제 숨어 지냈는데 농장 주인이 뭔가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고로 몰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 직전에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부스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나머지 8명의 공범 중에서 4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뭐 미국의 현대사의 어떤 물주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링컨은 그런 경론과 어떤 그런 수많은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장례식 때 수많은 그런 인파가 운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링컨은 이 암살되기 며칠 전에 자기가 암살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링컨이 꿈속에서 누군가가 관에 누워있고 거기를 사람들이 근처에서 막 울고 있는 걸 보고 경호를 하고 있는 군인한테 가서 대체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링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서 링컨이 굉장히 이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 56세의 나이로 링컨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넷플릭스, BTV 둘을 함께 보면 월 최대 2,500원 할인. BTV와 넷플릭스가 만나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암살로 이 연대기 순으로 제가 꼽아본 것은 프란츠 페르디난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암살은 링컨의 암살보다 더 큰 영향을 역사에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프란츠 페르디난트라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보스니아에서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기 때문이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암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사에서의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암살 사건에 관해서는 진짜 알면 할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연과 실수와 그 모든 것이 결합이 되어서 그날에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이 암살 사건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1871년도에 독일이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보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유럽 전체에서 보면 강대국 입장에서 후발주자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비렐름 1세에 이어서 비렐름 2세가 황제가 되게 되는데요. 비렐름 2세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믿기도 하고 또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러시아와 이 관계를 끊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유럽의 제해권은 해군은 사실상 영국군이 가장 강했는데 집중적으로 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갈등을 빚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철도를 튀르키예라든지 아니면 이라크까지 건설할 독일로부터 이런 계획을 삼아서 미리 그 중동 지방에 진출해 있던 영국의 심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돼서 유럽에서 이제 국제적인 갈등 같은 것이 고조가 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가장 갈등이 심했던 것은 바로 발칸반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래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점령한 오랜 세월 그런 땅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점점 약해져서 그쪽에서 패퇴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발칸반도에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 지금도 있게 되는 이 보스니아 지역은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스니아가 이제 20세기 말에 유고 내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긴 했었는데 이 보스니아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그 당시에 사실은 세르비아계였다는 거죠. 세르비아라는 나라는 이 발칸반도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나름 어떤 팽창 정책 같은 것을 쓰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알바니아까지 점령하려고 했는데 알바니아 점령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 오스트리아, 이 헝가리 제국의 간섭으로 인해서 제지로 인해서 불발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국 사이에서의 어떤 굉장히 갈등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보스니아에 인구 자체의 한 절반은 또 세르비아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보스니아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이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부부 동반으로 해서 군사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 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라는 도시를 오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상황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당시의 황제가 이제 그 프란츠 요제프 황제였습니다. 근데 프란츠 요제프한테는 이제 루돌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신분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여성과 사랑을 하게 되고 황실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니까 동반자살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위 계승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음에 그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동생의 아들이죠. 바로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이제 황태자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프란츠 페르디난트도 시녀였던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낮은 계급 출신의 어떤 그런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피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요제프 황제가 굉장히 이제 펄펄 뛰게 되죠. 처음엔 허락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황제 제위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결혼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타협책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두 사람의 결혼을 황제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인 이 굉장히 낮은 신분의 이 조피라는 여성을 황후로는 황실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낳게 되는 아이가 향후 황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짐받게 되죠. 그런 조건하에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응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 조피가 있는데 이 조피가 낮은 신분 때문에 이 황후로서 인정도 못 받게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자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던 페르디난트가 일부러 사라예보를 방문할 때 아내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아내를 자꾸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아내의 어떤 지위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이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들끓고 있었던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들이 이 황태자를 암살할 그럴 계획을 세우게 되죠. 프린치프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프린치프라는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의 또 자기의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황태자를 암살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흑수단이라고 하는 흑수니까 검은 손이겠죠. 흑수단이라고 하는 세르비아계의 어떤 비밀 결사 단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결사 단체인 흑수단에서 뭐 총을 주기도 하고 총을 어떻게 쏘는지도 알려주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 끝나게 되면 먹고 죽을 수 있는 청산가리 알약까지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암살단을 이루고 있던 이 프린치프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프린치프가 19살이었고요. 17살짜리도 있었고
또 다른 19살도 있고 뭐 20살이 넘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혈기에 들뜬 더군다나 이 세르비아계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깊숙이 침윤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암살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방문하게 되었을 때 황태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좋은 말로 하면 대범한 사람이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굉장히 조심성이 없었던 사람이고 또 굉장히 다혈질이고 주변에서 성격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모가 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이 자국 민족의 어떤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세르비아 정부가. 근데 그 상황에서 혹시 나중에 외교적인 문제나 전쟁이나 어떤 피해를 본국이 입을 거라고 두려워해서 이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 프란츠 페르디난트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암살 계획이 있다는 걸. 근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사라예보를 강행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군주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가게 되어서 마침내 이 시청까지 일종의 카퍼레이드처럼 차를 타고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날에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황태자의 결혼기념일이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또 세르비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백 년 전에 오스만 제국의 패배에서 결국은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굴종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그날 또 이런 카퍼레이드에 가까운 행사를 벌이게 되니까 더더욱 분노의 감정이 이 암살단의 마음속에서 들끓게 됩니다. 자, 그날이 되어서 차를 탔는데 이 대담한 프란츠 페르디난트 이 황태자는 오픈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차가 안전 같은 것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차가 이렇게 완전히 무게차로서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차를 탔다고 하고요. 그런 차를 탄 상황에서 이 암살단은 이 전체의 그 황태자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길에 노상에다가 각각 여러 명의 암살 그 대원들을 잠복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기회가 오면 죽일 수 있도록 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어떤 그 첫 번째로 그 수류탄을 던져야 했던 사람은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내인 황태자의 부인인 조피까지 같이 타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서 수류탄을 못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수류탄을 던지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수류탄은 던졌지만 그 순간에 이제 황태자가 탔던 그 차가 잘 피해서 그 뒤에 차들에 큰 손해를 입혔지만 황태자는 무사했던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황태자가 왔기 때문에 주변에는 환영 인파를 비롯해서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던진 수류탄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그 남자가 또 다른 이제 암살당하는 대원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는 19살인데 스스로가 일종의 초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건데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청산가리를 먹고 음독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청산가리가 뭐 일설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일설에 따르면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전혀 통하지 않게 돼서 죽지 않게 되죠.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강에 뛰어들어서 투신자살로 자기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투신을 했는데 강이 너무 얕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자살이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되는 굉장히 이상한 해프닝 같은 사건도 있게 됩니다. 어쨌건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황태자는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구하게 되고 시청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사라예보 시장한테 아니 도대체 황태자가 와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충동적으로 오후에 가도록 되어 있었던 국립박물관으로 가는 여정을 갑자기 바꾸어서 또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 부하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황태자가 나 때문에 다치게 되었던 아까 수류탄을 덧쳐서 뒤에 오다가 다치게 되었던 수행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내가 방문 격려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을 바꾸어서 그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일정을 바꾸어서 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 일정을 심지어는 황태자의 차를 몰고 있는 그 운전수가 있을 텐데 운전수한테 얘기해 줘야 될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까먹고. 그런 과정에서 운전수는 애초에 계획대로 그냥 박물관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될 차를 박물관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가게 되는데 갑자기 함께 동석했던 그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니까 차를 돌리라고 거세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차가 달렸던 길이 굉장히 좁았고요. 그때 차는 후진 기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좁은 길에서 차를 180도로 돌려서 왔던 길을 거슬러서 가려고 하니까 이 돌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핸들을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차는 사실상 멈춰 있는 것 같은 정차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운명이란 것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차가 정차에 가깝게 차를 돌리고 있는 그 상황에 바로 앞에 카페가 있었는데요. 그 카페에는 그날 계획에서 나는 실패했구나, 우리는 다 실패했구나 하고 낙담해 있었던 프린치프가 카페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눈을 뜨고 갑자기 옆을 보게 되니까 황태자가 거기서 차를 돌리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 순간 뛰어나가서 지근 거리에서 3, 4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황태자에게 총을 쏩니다. 두 번째로 총을 다시 한번 황태자에게 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총은 같이 타고 있는 총독에게 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어찌됐건 옆에 있던 구경꾼이 놀라서 이 사람의 팔을 잡아서 제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총탄은 황태자를 관통하게 되지만, 두 번째 총탄은 애초에 계획하고 달리 옆에 있는 이 조피한테 맞게 되죠. 황태자 B한테 총알이 맞게 되죠. 그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프린치프 역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청산가리를 먹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청산가리 역시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고 하죠. 이 청산가리는 사실은 다 흑수단에서 주었던 것인데, 어찌됐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들은 이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어린 미성년자라는 이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처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옥을 되게 되는데요. 투옥되는 과정에서 몇 년 후에 프린치프의 경우에는 감옥에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죽었을 때 23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 우여곡절 끝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이없게도 이 수많은 우연들과 실수들이 겹쳐서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일이 성공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경로하게 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세르비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자 세르비아에서 뒤를 바치고 있는 같은 슬라브 민족이기도 한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동원령을 내리게 되죠. 러시아가 개입을 하니까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뒤에 있는 당시에 굉장히 강성했던 비렐름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이런 독일에 대해서 다시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고, 이러면서 거대한 규모로 제1차 세계대전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48년도에 있었던 간디의 암살입니다. 간디는 원래 영국의 변호사였었고,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오랜 세월 투쟁을 했고요. 그러다가 1915년이 되면 인도로 가서 그때부터는 인도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여생을 바친 마하트마 간디라는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인도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인이겠죠. 국제적으로도 간디는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무엇보다도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의 형태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했었죠. 인도의 굉장히 복잡한 그 독립에서의 그 과정과 그 속에서의 어떤 간디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자세히 했으니까 그 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 직후의 그런 갈등 속에서 간디가 어떻게 암살되었는지에만 집중해서 간디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이 독립을 하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인 1947년 8월 15일에는 인도가 독립을 합니다. 파키스탄은 8월 14일 날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8월 15일이 그 해에는 금요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안식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8월 14일인 목요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각각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전에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양측으로 갈려서 극단적인 어떤 싸움을 갖게 되고, 또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디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무척이나 마음 아프게 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디는 양자 사이의 화합을 위해서, 혹은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이 양국 사이에서의 어떤 그 유혈 사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활동을 하는데, 상당 부분은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고요. 그러면서 1948년도 1월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간디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폭력적인 그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간곡히 단식의 형태로 그런 것을 호소하게 되었던 것이죠. 단식을 하고 며칠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력이 없었다고 하고, 그때 간디는 78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증손녀의 부축을 받아서 이 저녁에 뉴델리에서 기도회에 참석을 하러 걸어가게 됩니다. 간디가 가게 되니까 간디를 존경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간디를 에워싸고 인사를 하거나 간디를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행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군복을 입은 어떤 남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디를 보고 인사를 하면서 예법에 따라서 간디의 발을 만지려고 몸을 굽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간디는 그 남자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도 이제 미소를 띠면서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발을 만지려던 남자가 바로 몸을 일으키더니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서 세 발의 총을 쏘아서 간디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디가 암살되었던 사건인데요. 이 남자는 당시에 어떤 그 극단적인 힌두교 무장단체 소속인 그런 남자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어떤 그 언론의 편집장 역할을 맡았던 언론인이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 남자는 당시에 37살인데, 당연히 이제 힌두교의 어떤 그런 신봉자로서, 신자로서, 힌두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힌두교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양자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 때문에 이 간디가 이 양자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힌두교도들이, 또 더군다나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죠. 범인도 마찬가지였고요. 힌두교도이면서 이슬람 편을 든다, 그로 인해서 힌두교도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이유로 간디를 사살했던 것입니다. 어쨌건 그 현장에서 사살하자마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체포가 되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그런 그 군중들이 간디가 죽게 되니까 경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군중들로부터 무수한 구타를 당하게 되죠, 범인이. 그리고 체포되고 이후에 교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건 간디가 이렇게 암살이 되었던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비극이었고, 그 자체로 인도의 역사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기도 했는데, 1948년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무려 60년이 지난 2008년도에 60주년을 맞았을 때 간디의 유해를 아라비아해에 뿌리는 일이 거행되게 됩니다. 원래 인도에서는, 그 힌두교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화장 형태로 시신을 태우고 그 유골을 강이나 이제 바다에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간디는 그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워낙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유골이나 유해 같은 것을 곳곳에서 약간 전시하는 형태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본인의 유언이 그렇기도 했고, 또 유족들의 뜻이 그렇기도 해서 무려 60년이 지나서 그의 유해를 아라비아에 뿌리는 그런 일로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네 번째는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암살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존 F 케네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이 암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죠. 저희가 이제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 혹은 그 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바로 JFK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었기 때문에 케네디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차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틴 루터 킹입니다. 196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되고 나서 두 달 뒤에는 또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되었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동생. 그러니까 1968년도가 미국 역사에서 얼마나 혼란한 시기였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건 이 존 F 케네디가 암살되고 나서 5년 뒤인 1968년도에 이 마틴 루터 킹이 죽게 되는데, 사실 마틴 루터 킹은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20대의 나이로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서 담임 목사로서 어떤 한 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1955년도,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26살 때인데 1955년도에 흑인 민권운동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자 파크스 사건이라는 건데요.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버스를 엘라바마 몽고메리 시에서 탔다가, 그 버스에 당시에는 이제 흑백 분리 정책 때문에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 흑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가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로자 파크스가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백인이 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때 양보해줘야 되는 것이 당시에 그런 어떤 억압적인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자 파크스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체포가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로자 파크스 사건 때문에 이 당시에 오랜 차별과 압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또 분노하던 그런 흑인 시민들이 마침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게 되고 버스를 보이콧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근처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이기도 한 마틴 루터 킹한테 가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 운동을 좀 주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킹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그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자체도 자기가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었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념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혹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비상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의지뿐만 아니라 머리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쓰게 되냐면
버스를 타지 않는 그런 흑인들이 뭐 예를 들면 출퇴근이라든지 이동에 문제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카풀 서비스 같은 것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흑인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써서 당시에 몽고메리의 버스 회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버스 안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해서 앉히게 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까지 내려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마틴 루터 킹의 명성도 함께 높아지게 되고 또 민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후에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마틴 루터 킹의 생일 자체가 미국의 국경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틴 루터 킹이 35세 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거든요. 당시로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최연소 기록을 남길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요. 근데 훗날에 이르면 이를수록 마틴 루터 킹도 점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이제 60년대가 미국에서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미국이 혼란기이기도 했었고, 그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은 간디의 방식을 그대로 본인이 차용을 해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했지만 또 다른 그 반대쪽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콤 X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압제 속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방식을 불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과격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을 갖게 되죠. 또 마틴 루터 킹이 계속 흑인 민권운동에 주목을 하다가 또 어느 시점이 이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베트남전 같은 것을 비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틴 루터 킹의 행로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또 비판을 받는 일각에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68년도가 되면 멤피스로 가게 되는데요. 멤피스에서 흑인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고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한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텔에 투숙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발코니에 나가서 늦은 오후에 잠깐 발코니에 서 있었는데 건너편 쪽에 어떤 집이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백인 우월단체 소속이었던 한 남자가 화장실에서, 하숙집 화장실에서 총을 겨눈 상태에서 발코니에 있는 마틴 루터 킹에게 총을 발사해서 결국은 절명하는 그런 암살이 성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암살 사건이 그렇기도 하고 특히 60년대의 사건이 그렇기도 하듯이 로버트 케네디도 마찬가지고 존 F 케네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마틴 루터 킹도 과연 그 범인이 진짜 범인이 맞는가를 놓고 숱한 음모론이 지금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숙집 화장실에서 이 발코니에 서 있는 이 킹 목사를 암살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고요. 범인의 지문이 묻어있는 총에서 나간 총알이 과연 킹을 쓰러뜨렸던 그 총알이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FBI의 바로 이 후보국장이었는데, 그러면서 FBI가 마틴 루터 킹을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KKK단이나 아니면 FBI가 이 범인을 가짜로 내세워서 사실은 진짜로 암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숱한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멤피스의 킹 목사가 내려왔을 때 원래 이 킹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전담을 해서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에서 파견한 2명의 흑인 형사가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당일날 이 멤피스 경찰국장이 경찰서장이 두 사람의 임무를 다른 곳으로 빼는 것으로 급격하게 변경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수많은 의문을 같이 차지하고 있고, 범인은 이제 킹 목사를 암살한 다음에 영국 런던으로까지 도망가는데요. 원래 무일푼이었던 범인이 도주하는 비용 과정에서 $9,000라는 상당히 큰 거액의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9,000라는 돈을 이 무일푼에 이 사람이 쓸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용처 같은 것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범인은 그 당시 탈옥 상태였었는데, 물론 감옥에 있으면서 킹 목사를 TV가 나올 때마다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을 내가 나가면 꼭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말을 주변 사람한테 했다고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도둑이었고, 범행을 저지를 때도 제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깜냥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렇게까지 벌여서 성공시키게 된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킹 목사의 암살은 지금까지도 숱한 그 배후에 대해서, 진짜 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63년도에 존 F 케네디의 암살과 68년도에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킹 목사의 암살로 인해서 60년대는 피로 얼룩진 그런 어떤 한 이상주의적인 시대의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미국이 봉착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사를 뒤흔들었던 5인물의 암살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사건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사건 당일에는 얼마나 이상한 일들과 어떤 음모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 중에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영화가 특히 링컨에 관해서는 링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이고요.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링컨 역을 해서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링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순적이면서 또 위대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링컨 추천드리고요. 간디에 관해서는 역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받게 된 리처드 아텐브로가 감독을 했던 간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암살되고 나서 장례식을 치를 때 몰려든 인도의 그 존경과 슬픔으로 몰려든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었다는 건데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장대하게 재현해낸 장면이 또 주목되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간디라는 작품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